저는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서울대병원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의사의 얼굴. 분명 20년 전 군대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고 성숙해졌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수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마저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혹시 다른 의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매일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빈관에 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누가 내 아들을 가져갔고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20년간 숨겨온 비밀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볼 수 없었던 아들의 시신, 갑자기 해결된 남편의 빚,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 의사가 된 내 아들. 인생의 3분의 1을 넘게 슬픔 속에서 살았던 저는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5년생 뱀띠 경상도 출신 이명순입니다. 올해로 63. 제 인생의 3분의 1을 넘게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마저 그날 군 관계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던 소리처럼 들립니다. 2003년 7월 15일,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빨래를 건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고 없었고 저는 집에서 아들 준영이가 휴가 나올 때 해줄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그해 초에 군대에 입대해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편지로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아들 얼굴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처음엔 택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군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준영 이병의 어머니 되십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앉더니 말을 꺼내기를 망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젯밤 귀하의 아들 이준영 이병이 순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문서를 내밀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아들의 이름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이라는 말만 들리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던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혹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말이죠. 2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울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볼 수 없었어요. 관계자들은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유가족들에게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은 굳게 닫힌 채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준영이의 전우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라는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군 관계자들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준영이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22살,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의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영이가 군대에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그의 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빈 방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영순아, 이제 그만 울어. 준영이도 하늘에서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의 위로는 언제나 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준영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년 그의 생일과 기일에는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 제사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격분했고 처음으로 남편과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내 아들의 흔적까지 지우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그 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더 몰두했고 가끔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잣말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권했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4살과 피인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1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갑자기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기억이 많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저는 아들의 물건들만큼은 모두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이웃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아들을 잃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준영이의 부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년이 지난 작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로 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복잡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심각한 병이라면 준영이를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명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흔들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의사는 제가 20년간 그리워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고 성숙해졌지만 틀림없는 준영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수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마저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처럼 대하는 그를 보며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혹시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혹시 다른 의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 순간 20년간의 슬픔과 그리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갑자기 기절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준영이를 봤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순아, 또 그런 소리를. 준영이는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잖아.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들이랑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제 아들을 되찾기로. 20년의 슬픔과 거짓으로 얼룩진 시간,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려 벽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의사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내 아들. 그의 눈매, 콧날, 입술 모양까지 하나하나가 제 아들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20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진 모습이었을 뿐. 남편은 제 팔을 부축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저 의사. 정말 우리 준영이랑 닮았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김지훈이라고 했나?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준영이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아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 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1살,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군대에 자원 입대했었죠. 빨리 군 생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공부에 매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군대에서 온 마지막 편지가 생각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준영이의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다음 달이면 첫 휴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최근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지난번 면회 오셨을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제가 걱정됩니다. 곧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직접 이야기 나눠봐야겠어요. 아들 준영 올림. 편지 속 아들의 걱정이 이제야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도 늘 얼굴이 어두웠고 전화 통화를 몰래 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준영이의 장례식 날 관을 열어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유가족들에게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인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에 온 준영이의 전우들도 이상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물었을 때 모두가 눈을 피하며 모호한 대답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담담했고 장례를 서두르더니 그 후로도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항상 피했습니다. 잠을 설치며 새벽이 될 때까지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을 맞추다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잘 잤어요. 꿈에 준영이가 나왔거든요.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준영이가 의대생이었으니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자연스럽지. 여보, 그 병원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어제 본 의사.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아직도 그 의사가 준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닮은 사람을 보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 의사를 괴롭히면 안 돼. 남의 인생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김지훈 의사의 진료 시간을 물었고 예약 없이도 잠시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에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환자를 배웅하고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두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좀 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진료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제 건강 상태를 물으며 차분히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준영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준영아, 너 맞지? 엄마 좀 봐, 응?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지훈입니다. 환자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들아, 제발. 엄마를 속이지 마.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울었단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김지훈이고 경기도 용인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제가 환자분의 아들과 닮았나 봅니다. 너무나 진심 어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왼쪽 팔꿈치 안쪽에 화상 자국이 있어. 어릴 때 라면 끓이다가 다친 거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의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적절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제가 다른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나니? 15살 때 설날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었지. 그때 너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앞유리가 깨져서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었어. 그 흉터 아직도 있지? 의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 생일 5월 15일에 너는 항상 카네이션을 선물했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직접 만든 케이크도 가져왔지.
마지막 생일에는 손수건을 줬어. 어머니, 제가 군대 가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라고 적힌.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 준영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20년 동안 죽은 척하며 살아온 걸까요? 의사의 책상 위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두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의사가 불렀습니다. 환자분. 뒤돌아보니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 말입니다. 색깔이 하늘색이었나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늘색 손수건에 파란 실로 글씨를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하늘색이었어요. 군대 하늘처럼.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세요.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 준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가 나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내 아들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는지 찾아내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아마도 남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내 삶에, 내 상실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것은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병원은 어땠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저녁 먹을래? 내가 반찬 좀 사왔어. 평소와 똑같은 일상의 대화가 이제는 가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런 가짜 일상을 살아온 것일까요? 식사를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 아들을 죽었다고 속였나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겼나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내일 고향에 다녀오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고향은 왜? 준영이 생각이 나서요. 무덤에도 오래 못 갔고. 좀 다녀오고 싶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러지 말고. 내가 바빠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고양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남편이 생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곧장 준영이의 대학 친구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준영이와 의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로 지금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장례식에도 왔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원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모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민호야, 미안하지만 준영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간호사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준영이가 살아있어, 민호야. 민호는 충격받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봤어.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틀림없이 준영이야. 얼굴,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준영이야. 민호는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이모님, 그게 확실하세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까? 더구나 그 의사는 준영이만 알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장례식 때 관을 열어보지 못했던 것이 이상했어요. 군대에서 사고사했다는데 구체적인 정황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때 뭔가 알고 있었니?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영이와 민호가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입대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호야,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어머니 좀 잘 봐달라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당시에는 그냥 군대 가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마치 뭔가를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 민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모부께서 사업이 어렵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특히 입대 직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빚이 많았다고. 그 순간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가 입대하기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위협하던 때였죠. 하지만 준영이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빚은 신기하게도 해결되었고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준영이가 군대에서 누구와 자주 연락했는지 알아? 글쎄요. 전역한 선배 한 명이 자주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준영이보다 2살 위인데 재수하고 같은 대학에 들어간 형이었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였지? 오성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몇 번 언급했었거든요. 오성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간혹 전화 통화할 때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저는 바로 준영이가 복무했던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당시 관계자들은 대부분 없겠지만 무언가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대 근처 마을에 도착해 오래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주변 부대의 소문을 잘 아는 현지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찻집 주인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2003년에 이 근처 부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기억하세요? 한 병사가 훈련 중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3년. 그때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시기에 군인이 죽은 일은 없었어. 놀라웠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모르는 사고라니 더욱 수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상한 소문은 있었지. 한 병사가 갑자기 부대에서 사라졌다고. 탈영이라기엔 너무 깨끗하게 사라져서 부대에서도 조용히 넘어갔다더라고. 대신 그 병사의 부모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준영이의 일일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버스 시간표를 물어보려다 그의 모자에 붙은 고참 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군인이셨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그렇소. 30년 넘게 이 부대에서 군 생활했지. 지금은 퇴역한 지 오래됐소마는.
2003년에도 계셨나요? 그때? 물론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시기니까 잘 기억하고 있소. 떨리는 마음으로 준영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병사 기억나세요? 이준영이라고. 노인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 기억나는군. 똑똑한 의대생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잖소.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부대 내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소. 사체도 없었고 정확한 사고 경위도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럼 실제로 사망한 게 아니었나요?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 생활 30년 했지만 그때처럼 이상한 일은 없었소. 상부에서 쉬쉬하더니 금방 다른 병사로 충원되었고 그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덮여버렸소. 당시 연대장이 자주 오던 민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관련 있어 보였소. 혹시 그 민간인의 이름이 오성진이라고 했소. 잘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온 날이 바로 그 병사가 사망했다고 발표된 날이었거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성진. 남편과 연결된 인물. 준영이의 사망과 관련된 인물. 그리고 남편의 빚이 갑자기 해결된 시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뒤져본 적 없는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과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뒤쪽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우리 결혼기념일로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 남편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었고 그가 빌린 돈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다름 아닌 오성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성진과 맺은 또 다른 계약서였습니다. 이준영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권리 포기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준영이가 군대에 가기 전 제게 선물했던 바로 그 하늘색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 가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라는 글씨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수건만은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고향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준영이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많이 슬펐겠네. 여보, 오성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질문을 던진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준영이와도 관계가 있었나요? 남편이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영이가 어떻게 내 사업 파트너를 알아? 당신이 말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알았어? 충분히요. 준영이가 살아있다는 것.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되어 있다는 것. 당신이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아들을 팔아넘겼다는 것.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장조차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요? 내가 오성진에게 큰 빚을 졌어. 그는 일반적인 채권자가 아니었어.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내줬다고요? 오성진은 아들이 없었어. 하지만 후계자가 필요했지. 그는 준영이를 눈여겨봤었어. 똑똑하고 의대생이고 완벽한 자식이었지. 그래서 제안을 했어. 내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대신 준영이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오성진은 당신과 준영이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리고 준영이는 동의했어.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준영이가 동의했다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게 된 준영이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했어. 물론 조건이 있었지. 당신이 절대 진실을 알게 하지 말라는 것. 당신이 알면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선택이었다니.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어요? 어떻게 군대에서 죽은 것처럼 꾸밀 수 있었죠? 오성진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 군 고위층의 인맥이 있었고 신원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 준영이는 훈련 중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고 실제로는 비밀리에 부대를 나와 오성진의 아들 김지훈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 그럼 관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빈관이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눈물 흘리며 절했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준영이가 원치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면 더 괴로워할 거라고 했어. 죽은 아들로 생각하는 게 새 삶을 사는 아들을 보고 만날 수 없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그건 준영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려고. 오성진에게 알리면 안 돼.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성진은 그런 사람이야.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로 잃지 않아. 준영이. 아니, 지금의 지훈이는 그의 자랑이야. 성공한 의사로, 자기 후계자로 키웠으니.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왜 갖고 있었어요? 준영이의 흔적을 모두 없애라고 하지 않았나요? 남편은 손수건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건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20년간의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성진이 알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 준영이도 위험해질 거야. 오성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오성진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지만 뒤에서는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해.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경찰도 그의 손아귀에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영이. 아니, 지훈이는 이제 성인이고 자기 삶이 있어요. 오성진이 어떻게 그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형성됐는지 우리는 몰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훈은 오성진의 아들로 살았어. 그에게 충성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니. 하지만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에서 본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위험합니다라는 경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그를 도와야 해요. 우리 아들이 위험하다면 어머니로서 그를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 우리에겐 힘이 없어. 진실이 우리의 힘이에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오성진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협했는지, 준영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성진이 어떻게 준영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성진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극구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내 아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당신도 아버지로서 함께해야 해요.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오성진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성진의 회사는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에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총수였던 그는 이제 70대에 접어든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룹을 직접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서에게 이름을 밝히자 놀랍게도 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처음으로 오성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명순 씨,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저를 알고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제 아들의 친모니까요. 그가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오성진은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모습, 고향을 방문하는 모습, 심지어 민호를 만나는 모습까지. 보시다시피 전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성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말이죠. 남편이 불안한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성진 회장님, 우리는 계약을 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성진이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찾았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연결은 그 어떤 계약으로도 완전히 끊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성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돌려준다고요? 그는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김지우는 성공한 의사이자 제 가업을 이을 후계자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을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진짜 어머니는 저예요. 출산한 것만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에게 20년간 아버지였습니다. 그를 최고의 의과대학에 보냈고 최고의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한 가정도 있죠.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싶은 겁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이. 아니, 지훈이는 이제 자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남으로써 그의 삶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과거가 무엇인지. 오성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는 18살 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주었죠. 자신이 이준영이었다는 것, 어떻게 제 아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까지 모두요. 그런데 그는 왜 당신을 찾지 않았냐고요? 오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건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새 삶을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아들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 아들이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다는 고통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우는 아주 현명한 아이입니다. 오성진의 사무실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영이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그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준영이가 알고 있었을까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오성진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준영이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영이를. 아니, 지훈이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오성진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방금 보지 않았어. 그는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곧장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김지훈 의사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 오후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대 가기 직전까지의 준영이가 담긴 사진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예약을 확인받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명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주세요. 이 환자분과는 단둘이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성진 회장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알고 있었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준영아, 정말 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어른이 된 만큼 넓고 단단했지만 그 체온은 제가 기억하는 제 아들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드려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니?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성진 회장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거스르면 어머니와 아버지께 해가 갈 수 있었어요. 내가 18살 때 진실을 알았다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진 회장이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죠.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협박이었구나.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오성진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에 저를 관여시키려 했습니다. 장기 밀매, 불법 약물 연구. 의사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에 내가 관여했다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인질로 삼았죠.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 친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왔다니. 그러던 몇 년 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성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우리 가족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성진은 너무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거든요. 그리고 정치권, 법조계에 많은 인맥이 있어서. 오성진이 널 의심하지 않아. 아마도 약간은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해 왔어요. 경고하려고요. 어머니와 접촉하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넌 지금 나를 만났잖아.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행동? 오성진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성진이 알아차리면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 순간 진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환자 진료 중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어머니,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 주소로 가세요. 그가 급하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준영아. 불안한 마음에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2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저는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서울대병원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의사의 얼굴. 분명 20년 전 군대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내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고 성숙해졌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수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마저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혹시 다른 의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매일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빈관에 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누가 내 아들을 가져갔고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20년간 숨겨온 비밀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볼 수 없었던 아들의 시신, 갑자기 해결된 남편의 빚,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 의사가 된 내 아들. 인생의 3분의 1을 넘게 슬픔 속에서 살았던 저는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5년생 뱀띠 경상도 출신 이명순입니다. 올해로 63. 제 인생의 3분의 1을 넘게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마저 그날 군 관계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던 소리처럼 들립니다. 2003년 7월 15일,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빨래를 건느라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고 없었고 저는 집에서 아들 준영이가 휴가 나올 때 해줄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그해 초에 군대에 입대해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편지로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아들 얼굴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처음엔 택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군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준영 이병의 어머니 되십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앉더니 말을 꺼내기를 망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젯밤 귀하의 아들 이준영 이병이 순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문서를 내밀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아들의 이름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이라는 말만 들리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던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혹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말이죠. 2시간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울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볼 수 없었어요. 관계자들은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유가족들에게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은 굳게 닫힌 채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준영이의 전우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라는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군 관계자들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준영이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22살,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의 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영이가 군대에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그의 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빈 방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영순아, 이제 그만 울어. 준영이도 하늘에서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의 위로는 언제나 그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준영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매년 그의 생일과 기일에는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 제사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격분했고 처음으로 남편과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내 아들의 흔적까지 지우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그 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더 몰두했고 가끔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잣말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을 권했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살과 피인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15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갑자기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기억이 많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저는 아들의 물건들만큼은 모두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이웃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아들을 잃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준영이의 부재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년이 지난 작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로 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복잡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심각한 병이라면 준영이를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명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흔들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의사는 제가 20년간 그리워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고 성숙해졌지만 틀림없는 준영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수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마저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처럼 대하는 그를 보며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혹시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혹시 다른 의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 순간 20년간의 슬픔과 그리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갑자기 기절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준영이를 봤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아들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순아, 또 그런 소리를. 준영이는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잖아.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들이랑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제 아들을 되찾기로. 20년의 슬픔과 거짓으로 얼룩진 시간,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려 벽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의사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내 아들. 그의 눈매, 콧날, 입술 모양까지 하나하나가 제 아들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20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진 모습이었을 뿐. 남편은 제 팔을 부축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저 의사. 정말 우리 준영이랑 닮았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김지훈이라고 했나?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준영이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아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 준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1살,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군대에 자원 입대했었죠. 빨리 군 생활 마치고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공부에 매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군대에서 온 마지막 편지가 생각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준영이의 단정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다음 달이면 첫 휴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최근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지난번 면회 오셨을 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제가 걱정됩니다. 곧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직접 이야기 나눠봐야겠어요. 아들 준영 올림. 편지 속 아들의 걱정이 이제야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도 늘 얼굴이 어두웠고 전화 통화를 몰래 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준영이의 장례식 날 관을 열어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유가족들에게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인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에 온 준영이의 전우들도 이상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물었을 때 모두가 눈을 피하며 모호한 대답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담담했고 장례를 서두르더니 그 후로도 준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항상 피했습니다. 잠을 설치며 새벽이 될 때까지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을 맞추다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잘 잤어요. 꿈에 준영이가 나왔거든요.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준영이가 의대생이었으니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자연스럽지. 여보, 그 병원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어제 본 의사.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아직도 그 의사가 준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닮은 사람을 보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 의사를 괴롭히면 안 돼. 남의 인생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김지훈 의사의 진료 시간을 물었고 예약 없이도 잠시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에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환자를 배웅하고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두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괜찮으세요? 네. 좀 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진료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지훈 의사는 제 건강 상태를 물으며 차분히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준영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준영아, 너 맞지? 엄마 좀 봐, 응?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지훈입니다. 환자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들아, 제발. 엄마를 속이지 마.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울었단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김지훈이고 경기도 용인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제가 환자분의 아들과 닮았나 봅니다. 너무나 진심 어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왼쪽 팔꿈치 안쪽에 화상 자국이 있어. 어릴 때 라면 끓이다가 다친 거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의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적절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제가 다른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나니? 15살 때 설날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었지. 그때 너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앞유리가 깨져서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었어. 그 흉터 아직도 있지? 의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 생일 5월 15일에 너는 항상 카네이션을 선물했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직접 만든 케이크도 가져왔지. 마지막 생일에는 손수건을 줬어. 어머니, 제가 군대 가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라고 적힌.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